네, 4.15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투표율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총선 전 마지막 주말 서울과 수도권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전방위 유세를 이어가는데요.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용화 정치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4.15 총선 사전투표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6.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사전투표인 것을 좀 고려를 해도 이렇게 대선 투표율을 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여러 가지 평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전에 좀 하자, 분산 투표를 하자 이런 시각도 뭐 중요합니다만은. 예.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코로나19를 뚫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외국에서는 좀 상당히 놀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과연 한국이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 과연 전국적인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대부분의 영국 같은 경우 지방선거를 연기했고요. 미국도 지금 대선 예비선거를 못하고 있잖아요. 한두 주만 했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요. 다른 나라 역시 지금 선거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전 투표를 했지만은 굉장히 침착하게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유권자들이 응하고 있고요. 예. 방역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선거관위에서 여론조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 4.25 전화응답조사를 했는데 그 80%가 투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예. ALS가 아니라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번에 상당히 투표율이 기존에 비해서 기존의 역대 총선에 비해서 그리고 이전에는 지금 한 50%대를 일반적으로 짐작했었는데 훨씬 상회하는 그런 투표율이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은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촛불 국민혁명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주권 의식이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지방선거라든가 대선에서도 투표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역대하고 다르게. 예.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희 교수께서는 그러면 이번 좀 투표율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지요? 뭐 유영하 평론가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예. 세 가지 점에서 좀 주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위기 대 위기의 대결 국면이 이 투표를 오는데 상당히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네. 이 통합당의 입장으로서는 정권 심판론, 그 또 국가 경제 위기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보 통합 보수 진영의 위기적인 의식을 굉장히 작동을 많이 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 반면에 이제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소위 이야기하는 뭐 탄핵 심판론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상황이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이 물거품될 수 있다. 이런 위기론이 작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합산해서 결국 위기 대 위기론이 각 진영 간의 투표심을 끌어올리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영향이라고 봅니다. 코로나를 뚫고 투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뭐 사전 투표 선거 자체가 주말에 이루어졌다는 점하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나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휴식을 취하는 형태인데 그런 측면에서 사전 투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화적인 영향입니다. 뭐 2013년 4월 재보선에 이 사전 투표가 등장이 됐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제 거치면서 7년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문화로 정착이 된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뭐 공휴일이 되는 휴일로 되는 또 투표일에는 또 시간을 좀 넉넉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심리들도 작용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세 가지 점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지역별로 이 사전 투표율을 보면 전남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고 또 대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 서울의 투표율을 보면 27.3%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서울 중에서도 종로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 이유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우리가 선거 분석을 할 때 이 투표율에 있어서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예.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던진 표가 과연 실현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국민이 투표를 할 때는 그 내 투표가 사표가 안 되고 이 투표가 살아서 국정에 반영된다거나 살아있는 표로서 움직이는 그런 기대치를 상당히 가져요. 네. 반면에 내가 던져봐야 표를 던져봐야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대부분 다 안 나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역대 선거에서 다 나타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권의 지지층들이 강력한데 특히 전남, 전북, 광주에서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보다 상당히 상회하잖아요. 네.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10% 가까이 상회합니다. 반면에
이 현재 미래통합당의 지역적 기반이라고 하는 대구 지역 같은 게 가장 최저란 말이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여권의 광범위한 지지층들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속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 극복이라든가 과정이 한국의 국제적인 모델이 되면서 국가 품격이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여권의 지지층들을 광범하게 결집시키면서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 이런 점들이 사전투표에서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면에 이런 현상을 보고서 야당의 지지자들이 견제해야겠다. 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금요일 날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 호남 쪽에 대구 지역에서 계속해서 안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과연 15일 날 본투표 때 이제 나타날 것이냐 네.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도층들이 이 투표율을 보면서 전에 좀 투표 안 할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도 가서 한 표 던져야겠다. 이제 그것이 정치적 공감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상당히 15일 날 저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경의적인 기록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전 투표율이 본선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상승적인 작용을 한다. 이건 뭐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 그러면은 4월 10일 총선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호남 지지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TK권이라든가 PK권의 사전 투표율이 낮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대구 경북 지역이 실질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를 나타냈었고 그게 피해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투표소로 간다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반면에 뭐 여권이 강세진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30% 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뭐 통계도 나와 있다시피 코로나 지역에서는 일종의 뭐 소위 청정 지역 비슷하게 피해가 없었던 지역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전 투표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정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대선을 제외하고더라도 총선의 중간에 임기 중에 실시되는 총선은 일종의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이런 중간 평가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나타나는 걸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이제 중간 심판론, 소위 말해서 중간 평가론에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약화되진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안혜경 앵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종로가 서울 지역에서 유일하게 30%대 투표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것에도 좀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관심이 높으면은 결국 뭐 참여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이 부분은 뭐 다 아시다시피 종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야의 거물 대권 주자가 잠재적인 대권 주자가 대결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양 진영의 투표 참여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일반 통계 조사의 발표, 언론에 나오는 발표에 따르면 이낙연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상당히 많은 점수 차로 투표율이 앞서고 있다 이런 뭐 통계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이것을 양 진영 간의 경합으로 본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투표 수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 통합당의 입장으로서 해석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더 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뭐 첨언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종로 얘기를 우리가 좀 깊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의 깊게.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낙연과 황교안 대 이낙연의 이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 지지자층들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나갈 때 여러 가지 투표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뭔가 좀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희망 섞인 기대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강력한 대선 잠룡이 있느냐 없느냐 각 당에 이 차이가 상당히 다른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중요한 그 역할들을 해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봤을 때는 이낙연 대선 지지도로 봤을 때는 이낙연, 황교안 최근에 또 이재명 지사가 황교안
대표를 앞섰다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왔단 말이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현재 종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 대선 잠룡이 대선 가도에 있어서도 표차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지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종로에는 이제 보수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 또 있고 아니면 또 민주당 지지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예. 어느 쪽에서 좀 많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찍을 후보가 상당히 이후에 어떤 정치적 효능감이라든지 정치적 기대감으로 역할을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작용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종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보죠. 이낙연 선대위원장하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약간의 신경전을 좀 펼치는 모양새인데 일단 두 수장의 좀 전략을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이낙연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판세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수성에 대한 방침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황교안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부분, 경제 실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이겠습니다. 예. 그런 점인데 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뭐 저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네네. 순회하면서 그런 오히려 그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종로 현장의 민심 바닥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가장 이제 주요 변곡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건 뭐냐 그러면은 지금 황교안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뭐 종로 쪽이 대권을 가기 위한 증거장이냐. 예. 그래서 소위 말하자 그러면 종로 민심에 대해서 거기에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현장을 좀 도외시하는 오만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렇죠. 것들인데 우리 뭐 평론가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인물론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종로의 변수라 그러면은 그 가지고 있는 지역의 상징성인 만큼 철저한 진영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전 투표에 나타나는 그런 투표 후보율의 그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상당히 박빙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황교안 후보가 진영간 대결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경제 실정론을 선거일까지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철저한 네. 황교안 대표는 종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물론 이낙연 후보도 중요합니다만 예, 그렇죠. 그러나 서로가 중요하지만은 이제 황교안 후보는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오세훈과 정세균 싸움이 있었을 때 그 네. 지역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섰는데 그 상대 다른 진영의 지원 유세를 갔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 그 당시에 정세균 후보는 밑바닥을 훑고 다녔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여론조사와 다르게 정세균 당시 후보가 총리가 이기는 변화가 생겼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누구죠? 황교안 대표도 조금만 지원해서 다니지 말아라. 종로라는 것은 밑바닥을 훑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늦게 합류했지만은 밑바닥을 훑기 때문에 당신은 정류장이라 생각하고 나는 여기를 종로의 토박이로서 끝까지 하겠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을 종로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그건 피차 일반 아니겠어요? 두 사람 다 지금 대권 잠룡으로서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털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굉장히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또 종로에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정치 1번지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종로에서 당선된 사람이 이후에 대권 가도록 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류장이 아니라 종로라는 정치 1번지에서의 종로 주민들이 프라이드라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런 공격, 종로를 그냥 정류장 삼아서 너 대권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도자라면 다른 데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그렇게 반격도 하고 자기가 종로를 뭐 아침 저녁으로 항상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로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지 네.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권 후보로서의 어느 사람이 더 위상이 있느냐, 그 가능성이 더 높으냐 이런 측면하고 황교안 대표가 지적하는 대로 종로 지역을 정말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라 종로 주민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후보자로서의 어떤 애정과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두 부분이 같이 변수로 작용하겠죠. 예. 정말 일단 각
당에서 한 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한 상황에서 최근에 통합당에서는 막말 파동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차명진 후보가 이 세월호 막말을 하면서 통합당에서는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었고 그런데 또다시 관련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랑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제 차명진 후보는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 좀 파장이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파장이 크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뭐 세월호가 가져다주는 그 상징성 자체가 상당히 그 진영간을 떠나서 무당층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통합당과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에서 사실상 선긋기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뭐 당윤리위원회 제명 절차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뭐 탈당 권고 조치로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뭐 선대위의 권유사항 자체가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조직이라서 당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뭐 깊게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제 하에 있어서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정당대로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가는 그런 형태의 이중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정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총선에 본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야만이 본인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명예까지도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차명진 후보가 이렇게 뭐 소위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고 후퇴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걸 가지고 차제의 인지도를 확실하게 높이고 정체성을 가지고 진영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렇죠. 당 지도부가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 개개인의 은행이라든가 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총선에 가면 어느 정당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효하게 적절하게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총선 전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통합당은 뭐 차명진 후보의 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상당히 박빙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황교안 후보가 진영간 대결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이라든가 경제 실정론을 선거일까지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철저한 황교안 대표는 종로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물론 이낙연 후보도 중요합니다만 그렇죠. 그러나 상토로가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황교안 후보는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오세훈과 정세균 싸움이 있었을 때 그 지역에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섰는데 그 상대 다른 진영의 지원 유세를 갔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제 지금 현재 정세균 총리, 그 당시에 정세균 후보는 밑바닥을 훑고 다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와 다르게 정세균 당시 후보가 총리가 이기는 변화가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누구죠? 황교안 대표도 조금만 지원 유세 다니지 말아라. 종로라는 것은 밑바닥을 훑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늦게 합류했지만은 밑바닥을 훑기 때문에 당신은 정류장이라 생각하고 나는 여기를 종로의 토박이로서 끝까지 하겠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종로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인데 근데 그건 피차 일반 아니겠어요? 두 사람 다 지금 대권 잠룡으로서 정치 1번지인 종로에서 털을 잡느냐 안 잡느냐가 굉장히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또 종로에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 정치 1번지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종로에서 당선된 사람이 이후에 대권 가도록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류장이 아니라 종로라는 정치 1번지에서의 종로 주민들이 프라이드라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 이런 공격, 종로를 그냥 정류장 삼아서 너 대권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자라면 다른 데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반격도 하고 자기가 종로를 뭐 아침 저녁으로 항상 다니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로의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할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대권 후보로서의 어느 사람이 더 위상이 있느냐, 그 가능성이 더 높으냐 이런 측면하고 황교안 대표가 지적하는 대로 종로 지역을 정말
단순한 정류장이 아니라 종로 주민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후보자로서의 어떤 애정과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두 부분이 같이 변수로 작용하겠죠. 예. 정말 일단 각 당에서 한 표 한 표 굉장히 소중한 상황에서 최근에 통합당에서는 막말 파동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차명진 후보가 이 세월호 막말을 하면서 통합당에서는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었고 그런데 또다시 관련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랑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제 차명진 후보는 우리 당 후보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는데 좀 파장이 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이제 파장이 크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뭐 세월호가 가져다주는 그 상징성 자체가 상당히 그 진영간을 떠나서 무당층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통합당과 김종인 위원장은 여기에서 사실상 선긋기에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뭐 당윤리위원회 제명 절차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뭐 탈당 권고 조치로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뭐 선대위의 권유 사항 자체가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임의조직이라서 당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사실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뭐 깊게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제 하에 있어서는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실질적으로 당론을 따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당은 정당대로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가는 그런 형태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 정치 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총선에 본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후보자 개개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회의원에 당선이 돼야만이 본인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뭐 본인의 명예까지도 다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점에서 이제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조건 당선이 돼야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차명진 후보가 이렇게 뭐 소위 막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사과를 하고 후퇴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런 걸 가지고 차제의 인지도를 확실하게 높이고 정체성을 가지고 진영을 확실하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인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으로서는 예. 좀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그렇죠. 당 지도부가 상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국회의원 후보 개개인의 은행이라든가 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 예. 총선에 가면 어느 정당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효하게 적절하게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총선 전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통합당은 뭐 차명진 후보의 한 사람이긴 합니다. 이렇게 반문한다면 그 답이 있을 수가 있죠. 뭐냐 그러면은 무당층, 중도층을 흡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차명진 후보라든가 또 김대우 후보라든가 그런 중도적 성향에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은 정치적 이념과 색깔의 문제가 아니고 자극적이고 네거티브적인 그런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뭐 아시다시피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무당층, 즉 중도 진영은 4,300만 명의 유권자 중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1,100만 명, 즉 20%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 무당층이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 가장 관건이 승패를 가름짓는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N번방 사건이라든가 세월호의 얘기라든가 이런 이들의 건들은 중도층으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하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민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2, 3일 전에 막말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진영 간의 대결이 워낙 팽팽하기 때문에 이쪽 네네. 말도 맞는 거 없고 저쪽 말도 맞는 것 같다는 게 중도층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수준 이하의 막말을 하느냐 이 부분이 일종의 잣대 그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이군요. 그걸 경계하는 거죠.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N번방 얘기라든가 뭐 주말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큰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뭐 사전에 주사를 한 대 맞아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뭐 사전에 경고를 했는 입장이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으로도 지금 흘러가는 추세를 봐서도 본다면은 N번방 얘기가 어떤 명확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나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은 구태의인한 구태 정치의 면목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사실상 옳은 방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네. 이제 각 당의 그 자체 판세 분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역구가 총
253개 네. 의석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130 플러스 알파를 좀 예측을 했고 또 미래통합당은 110 플러스 알파석을 자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좀 막판 변수가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당이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고 있고요. 그 예. 이전에 언론사에서 지금은 이제 깜깜이 선거죠. 여론조사 발표를 못하니까 네. 8일 전에 했던 여론조사의 결과 근거를 갖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참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1당 부분을 넘어서 지금 과반 의석을 노리고 있는 게 민주당의 네. 소극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87년 민주화의 13대 총선부터 지금까지 8번, 이번 거 하면 9번의 총선을 치르게 되는데 집권 여당이 과반을 넘긴 사례는 흔치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딱 3번이었더라고요. 네. 예. 그냥 탄핵이 있었던 17대 총선, 그때 열린우리당이 153석인가 얻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18대 때는 MB 정권이 들어선 그 다음 해에 이제 총선이 있었는데 바로 그 대선의 영향력, 그다음에 민주당의 분열 이런 부분에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MB 정권 새누리당인가요?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대 총선에서 이제 MB 정권인데 불구하고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새롭게 나타났을 때 과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과반 넘기 쉽지 않아요. 예. 더구나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호남이 28석이고 이 대구, 부산과 부울경 합치면 그쪽이 66석이에요. 이 양쪽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으려면 수도권에서 상당히 압승을 해야 됩니다. 충청권에서 약진을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과반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은 민주당이 이번에 과반을 넘는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미래통합당은 완패입니다. 완패라고 좀 보여집니다. 완전히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특히 왜냐하면 집권 여당은 평가를 받는 기능이 있어요. 심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변수가 항상 작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결과는 봐야겠지만은 제1당을 넘어서 지금 과반을 그건 국민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은 변수가 두 가지죠.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권 심판 변수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코로나19에 있어서 국가 위기 관리 능력과 그리고 경제 극복을 위한 대안 세력으로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다. 이 야당은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이 된다 그러면 과반을 넘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수 요인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하여튼 3일 뒤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평론가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집권 여당이 과반을 넘는 경우는 3번 있었습니다. 3번인데 그중에 2번을 제외하고 한 번 같은 경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MB 정권이 집권했던 그 해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힘이 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반을 넘을 수가 있었던 그런 기회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일종의 저장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권자들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그 내내 그에 대한 정보를 축적을 한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민생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정보를 축적해서 그것을 표출하는 그런 행위, 그걸 이제 저장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얘기로 중간 심판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권 심판으로 간다. 그래서 임기 중에 나오는 선거들은 대부분 그러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여당이 과반을 넘어서기가 힘들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네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그런 중간 선거의 심판론에 가까운 선거이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이상한 그런 현실로 이런 부분들이 다소 희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코로나19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으로 상쇄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 결과로 나타날지 이게 이제 가장 관건이라 봅니다. 예. 이제 재밌는 것은 무당층들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유권자의 4분의 1이 무당층 정도인데 20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에 비해서 국민의당이 굉장히 선전했지 않습니까? 선전했는데 전체 523개 선거구 중에서 약 119개 군데가 국민의당의 득표보다 표차가 적었습니다. 네. 그래도 그게 역설적으로 뭐냐 그러면 국민의당이 없었으면은 이길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었던 정당이 119군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국민의당의 변수가 컸는데 이것은 지금
지금에서 바꿔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양 진영에서 소외되어 있는 무당천 1,100만 명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예. 여기에는 좀 세분화돼서 자영업자 500만 명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50대가 800만 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중첩되는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 지지층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예. 부분이 가장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 패닉으로 이 말미암아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무당층 1,100만 명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가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무당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방을 가를 어떤 변수라고 한다면 끝으로 그 변수는 좀 어떤 거를 한 가지만 좀 꼽는다면 어떤 걸 꼽을 일단 정치적 패닉 현상, 즉 정치를 싫어하는 그런 현상을 누가 실수를 하느냐 문제. 그것이 이제 쉽게 이야기한 대로 예. 막말이라든가 어떤 행보라든가 메시지에서 실수, 결정적인 그 실수가 나오느냐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또 변수로 접어들 수가 있겠죠. 이게 어느 정도 안정 기조를 선거 당일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또 다른 변수가 없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유 교수께서도 마지막으로 최대 네. 변수를 한 가지만 중도층이 꼽으신다면 이제 중요하죠. 중도층 근데 선거 갖고 중도층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근데 중도층을 우리가 그러니까 중간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도층들은 대부분의 최근에 와서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중도층들이 상당히 진보적이고 네. 진보적이라는 것이 뭐 레프트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가치, 예. 산업혁명 문제라든가 평등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을 중도층이 상당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 민주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중도층도 아마 이번 총선의 이후에 미래에 대한 부분들,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당이 더 많이 나타내고 있느냐를 판단할 겁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통합당. 이 과연 미래에 대한 가치와 미래에 대한 누가 더 제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남아있는 중도층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